동네에서 되게 유명했던 가설이 재밌는 가설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유명했던 가설이 생명의 탄생. 원시 수프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원시 수프? 수프 우리 먹는 수프처럼 옛날에 지구에 특히 이게 얕은 따뜻한 바닷가 같은데 번개가 치고 뭐 자연스레 됐던 거기 이렇게 유기물이 자작하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수프처럼 진해졌을 거다. 거기서 생명이 만들어졌을 거다. 아까 말했던 그 자외선 쪼여 생겼댔잖아요. 네네. 그 논문 핵심이 원시수프 가설이에요. 그렇게 돼서 위에 쌓이게 된 거다. 아까 원시 수프 가설의 현대적인 재해석이네요. 네, 최근에 새롭게 나온 거. 예전에 근데 그래도 유력했던 설 중에 하나가 이제 포자 범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자? 네. 그 생명의 씨앗이 외계에서 왔다. 그러니까 외계에서 우리 우주 밖에, 얘기 좀 해봐요. 네, 지구 밖에서 소행성에 묻어서 왔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 포자 범죄설은 사실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저는 포자 범죄설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차피 포자가 범죄한다는 거는 다른 행성, 다른 천체에 생명이 살았고 걔가 뭐 어떻게 포자를 퍼뜨렸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결국 그 행성에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냐? 그럼 또다시 화학적 진화로 그쪽 갈 수밖에 가야죠. 없어요. 근데 저는 포자 범죄설보다는 그 운석을 통해 뭔가가 왔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것도 근데 그게 포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원소, 금속 원소가 예를 들어 이리듐 같은 거는 공룡 멸종시켰을 때 그 운석이 역할을 했다 해서 뭐 그쪽 지층에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나왔다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에 원래 없었던 원소예요. 우주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생명체가 막 들어왔던 궁금한 거는 얘가 우리가 그 우주 왕복선 봐도 대기권을 지나올 때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도 그 포자란 녀석이 버틸 수가 있나라는 게 오히려 저는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오, 그럼 저는 이거를 포자 범죄설 말고 비료 범죄설이라고 하면 되겠다. 왜? 생명 그 자체 씨앗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비옥한 비료가 원소들 원래 없는. 넘어왔다. 네. 이런 가설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물. 왜냐면 원시수프도 그러고 열수 분출공도 그러고 이 물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알지만 예.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왔느냐? 어. 지구에 물은 어디서 온 걸까? 제일 처음에 네, 옛날에는 막 운석을 통해서 왔다 말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뭐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러면 마리아나 해구를 채울 정도의 그 거대한 아니, 물이 왔을 리는 없으니까.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어쨌건 뭐 이렇게 누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구름은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바다에 만들어지는 근데 거니까. 그 바다가 없었을 수도 지금 있으니까. 대기권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진다 그래도 해수면이 몇 센치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엄청 거대한 거예요. 우리 지구의 물은. 그 물이 어디서 왔어요? 근데 물은 이 우주에 생각보다 매우 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지구에 그냥 존재했을 거라는 물 가정이 자체는? 네. 이게 합리적이죠. 지질학적 측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지구가 옛날에 뜨거웠을 거다. 예. 뭐 명왕누대라 불러서 그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우리 한 2배만 올라가도 지금 큰일 났다 하는데 엄청 많이 현재 10만 배가 높았어요. 10만 배. 옛날에 그래서 200도가 넘었어요. 지구 온도가. 그리고 명왕누대, 명왕이 그 지옥의 왕 그거였어요. 너무 뜨거웠는데 얘가 왜 식었을까? 여기서 시작해. 식어야지 물이 생기잖아요. 이걸 쉽게 만드는 물질이자 물을 만들었을 것으로 가장 추측되는 물질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또 어디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지구에 원래 마그네슘 많이 있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가 원래 땅에 있죠? 많아요. 산화물인데 얘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원래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MgO라는 식으로 있다가 이산화탄소 CO2가 합쳐지면 MgCO3 탄산 마그네슘이라는 광석이 돼요. 그 얘는 원래 이산화탄소 제거제로 많이 쓰거든요. 얘가 이산화탄소 점점 제거하면서 차가워지는데 지구 속에는 그 마그네슘 하이드레이트인가 해서 그 광석 질량의 한 11% 정도의 물을 원래 가지고 있는 광석이 있어요. 원래 물을 가지고 있는 광석이 있다고요? 물이 결합해 있는 거예요. 광석. 이미? 네, 마그네슘 광석. 어.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깨져요. 그럼 깨지면서 땅에서 물이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양으로 보면 이게 지구를 다 덮을 정도 양이다. 이것도 가설입니까? 이거는 요즘에 계속 연구 나온 가설이긴 한데 가장 설득력 있는. 그쵸. 왜냐면 그 조건들 테스트했을 때 된다는 거 봤고. 이거 말이 맞는데요. 아, 이거? 지하수설이네.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 물을 품고 있는 그 광석. 그 다른 행성도 네. 보통 내부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많아요. 내부에. 네.
물이 비열이 진짜 높잖아요. 제일 높은 물질을 보면 네. 되죠. 물이 비열이 높다 보니까 온도 변화를 쉽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무언가가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물의 진짜 희한한 특성이자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물은 고체로 만들어지면은 부피가 커져요. 얼음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뜨잖아요. 뜨잖아요. 그 얼음이 뜬다는 거는 그 아래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계 생명체 편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성의 그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도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바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생명이 작동하려면 안에서 화학 반응, 우리가 생화학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 온도에 너무 영향을 잘 받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한 게 이 화학 반응이 다 꼬여가지고 생명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물이 조절해 주는 거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열이 높아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온도 변화의 효과를 완충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얼음이 뜨니까 대기 중의 온도 변화의 효과를 얼음층이 또 완충해줄 수 있겠네요. 정말 적절한 온도가 딱 맞아진 물에서 뭔가 또 이런 반응이 생기면서 생명에 대한 뭐 이렇게 자료들이 슬슬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물에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핵산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놈들이 다 잘 녹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프처럼 된 거고 이게 계속 높아져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얘가 주머니를 만들어야만 세포가 돼요. 커피도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700에서 1000종류의 화학물질이 뒤섞여 있어요. 커피 속에. 오히려 생명체도 이거에 비하면은 초기 생명체는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주머니가 어떻게 되느냐. 코아세르베이션이라는 현상인데 주머니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겨요. 그리고 이 주머니 속에는 그 아까 말했던 물질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갇히게 돼요. 밖에는 그냥 물이고.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주머니 중에서 이 속에 RNA의 재료들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갇혀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 얘가 유지가 되는 게 최초의 세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코아세르베이트예요? 네. 코아세르베이트가 그러니까 막이 없는 세포 주머니? 아, 막은 있어요. 막은 막은 있는? 있어요. 예. 어. 막이 지금이랑 똑같은 그런 지질막이다라는 보장이 없지. 세포막은 어쨌건 다른 거겠네. 그건. 그렇게 되면은 거기 겉에는 당연히 세포막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아, 막이 왜냐면 이제 그 달라붙는다? 상이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중막을 만들어야만 지질들이 갈 데가 생기는 거라서. 근데 지질이 없어도 코아세르베이션은 될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코아세르베이트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재료들. 그러니까 최초에 지금 그 세포 기원을 찾아갈 때도 코아세르베이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있어야겠네요. 유력하게 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구획을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죽이 아니라 약간 덩어리 형태가 되는데 그게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게 상분리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자기조직화라는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눈송이 이렇게 한방 눈 펑펑 올 때 보면 진짜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게 나온 것처럼 눈 이렇게 예쁜 모양 같은 게 생기잖아요. 결정이 있지. 그게 눈 결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물 분자가 누가 이렇게 조각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조직화돼서 아주 복잡한 무늬를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문양을 만들었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자기조직화 현상인데 우리가 어떤 물질들을 잘 섞어주면 그 물질들의 물리화학적인 특성들 때문에 자기끼리 뭉치는데 그 뭉친 결과로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생명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어쨌건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최초의 세포가 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초의 세포가 되는데. 명왕 누대가 끝난 게 한 40억 년 전쯤에 끝나잖아요. 그때쯤 되면 지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막 바깥에서 소행성들 막 폭격하는 것도 이제 적어지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바로 생명이 생깁니다. 아 진짜? 놀랍게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소행성 폭격이 좀 약간 그러니까 비료 아까 얘기하신 건 비료 엄청 맞고 나서 비료설이 괜찮은데요? 자, 바로 생겼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도 아니고 그냥 뭐 소행성이 좀 막 폭격 끝난 다음에 바로 생겼다. 근데 그때 진짜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소행성한테 정말. 그 소행성이 알고 보니까 마그네슘에다가 물 잔뜩 넣어가지고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진화 생물학자로서 제일 미스터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얘기해봐요. 왜냐하면 단세포 생물이 우리 같은 동물로 진화하는데 30억 년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단세포 생물이 동물 되는 것보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일어나지 않을 법한,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더 가능성이 낮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물의 그 화석적인 증거가 30억 년 중반대 정도 되면 확실히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9억 년 전 화석이다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40억 년에 근접한 열수 분출공 근처,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 되게 옛날 생명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명왕누대가 끝나고 났을 때 그때로부터 길게 잡아도 5억 년 안에는 확실히 나왔어요. 너무 짧다. 5억 년이 아니라 1억 년 안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게, 전 생각이 다른 게 그 최초의 세포가 돼서 이게 막 인간까지 가는 그 과정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화학 반응을 해보면은 그때 환경이면은 반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생을 하고, 우리가 보통 더 이상 이 평형에 와서 반응이 안 가는 상태를 이제 화학적으로 죽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이 극단적으로 에너지 높은 상태여가지고 반응이 일어나 뭔가 변화가, 그리고 또 많이 필요도 한 것도 아니야. 최초에 몇 개만 딱 생겨버리면 거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오히려 충분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사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시간은 오래 걸려요. 빅뱅 생각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몇십 초 만에 다 끝났어요. 그렇죠. 화학은 그거보다 좀 더 걸리고 생명과학은 훨씬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이미 저는 그 세포가 복제를 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원핵 생물 뭐 그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해 가는 과정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적 진화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 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큰 건 거기 산이 있어서 올랐다라는 말처럼 생명체가 태어나 지금 우리 현세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라는 생명의 근원을 이해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밝히고 이해를 해서 만드는 단계가 된다면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게 영혼이라든지 영혼. 그런 세계에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그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자가 이제 영혼까지 건드리겠다. 영혼도 물질일까? 이런 영혼도 생각을 물질. 해보니까 그러네. 영혼을 액화시켜서 병에 담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아놓을 수도 있고. 저는 진화 연구자인데 어쨌든 진화 연구의 끝판왕은 화학적 진화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찰스 다윈이 발표한 1859년에 발표한 진화 생물학의 교과서 제목이 뭐냐면 Origin of Species예요. 종의 기원이에요. 생명의 기원이 아니에요. 그 종 이전에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하려면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서서 화학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의지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결국 네. 이 얘기야. 너한테 달려 있어. 네. 화학자들이 말하자면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풀기는 힘든 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퍼즐 조각. 그 퍼즐 조각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 이번 21세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종, 물질, 천체, 우리나라 생명만 당신이 좀 어떻게 맡아줘. 이거예요. 이거. 결국에 이거예요. 역시 장홍재의 세상이 될 겁니다. 좋아. 기쁜 시간이었어요.